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람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정이 가는 법이잖아요. 저는 저와 똑 닮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 것도, 그 사장님을 만난 것도, 그리고 출산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도 모두 정해진 인연이 아니었나 싶을 만큼 신기한 일이었는데요. 제 인생의 놀라운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때는 저도 부모님과 남동생 한 명, 내 가족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주 평범했던 그 시절이 정말 그리울 때가 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죠. 제가 고3이 되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원하던 대학에 가고 싶어서 밤 늦도록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도 안 갈 거야? 어떻게 가? 수능이 코앞인데. 할머니 집 갔다가 여행도 갈 건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곳도 많이 갈 텐데. 안 간다고. 물론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머리에 찬바람도 쐬어줘야 스트레스도 풀리지 않겠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엄마, 솔직히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 이럴 땐 그냥 공부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 명절 때 못 가는 게 무슨 대수라고. 자꾸 가자고 하는 건데. 공부 흐름 끊기면 다시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명절 때 거기 가봤자 공부는 잘하냐고. 대학 어디 갈 거냐고 묻기밖에 더해?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 아무튼 나는 연휴 내내 집에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한창 예민했던 시기인 만큼 본의 아니게 부모님에게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냥 부모님이 영원히 제 곁에 있어 주실 줄 알았고 저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명절 내내 홀로 집에 있었고 부모님과 남동생은 명절을 보내러 갔다가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허무하게도 도로 위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남동생은 숨만 붙어있는 채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 주변 세상 모두가 지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동생이라도 제발 살아남아 주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건만 저의 간절함을 외면하기라도 한 듯 그렇게 가버리고 말았네요. 그 소식을 듣는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어떡하지? 나는 진짜 혼자네.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3이 상전이랍시고 부모님께 짜증만 냈던 게 미친듯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딸에 대한 기억이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눈을 뜨고 있을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까스로 장례를 마치고 이것저것 서류를 정리하면서 큰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저 대신 일처리를 많이 해주셨고 대리인이 되겠다며 자처하시며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설마 가족이, 그것도 어른이 조카를 속일 생각을 했다는 것을요. 결국 돈 앞에서는 가족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큰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이 남기고 간 재산을 눈독 들이는 중이었고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나를 지켜주겠다고 나섰던 유일한 어른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서 내 돈 내놓으라고 큰아버지와 한바탕 싸움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도로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큰아버지는 가난 말기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고 제가 잃은 것들을 책임져 줄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한동안 누워만 계셨던 할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모 형제 다 잃고 친척과 할머니마저도 잃게 된 저는 그야말로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겁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텨냈습니다. 수능은 물론 포기했고 당장 고등학교 졸업도 힘들 만큼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제 사정을 알아봐 주신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출석일을 채워 졸업장은 받게 되었네요. 전단지를 돌리고
식당 서빙을 하고 단기 공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일을 반복하다가 우연히 들어간 인력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제 또래의 나이였는데 점잖고 과묵한 남자였습니다. 이른 나이에 막노동을 시작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하는 이 시대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일찌감치 막노동판에 뛰어든 것일까? 나와 비슷한 사정인 걸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이 커져가던 찰나 그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고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그 사람이 저에게 털어놓았던 가정사가 유독 기억에 남아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버리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가족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얼굴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게 뭡니까? 어차피 자식 버린 사람 찾아서 뭐래요? 저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사고로 떠났어요. 재산을 훔쳐간 뒤로 돌아가셨고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위로조차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바라는 건 위로가 아닌데 마치 저에게 큰 그늘이 있는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서운하기도 해요. 원래 사람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요. 그냥 그런 상황이었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그만인데 괜히 부풀려서 생각하고 가장해서 상상하고 어줍잖게 위로해주려고 하는 게 더 불편할 뿐이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과 있을 땐 묘하게 편한 기분이었습니다. 덤덤한 그 말투를 듣다 보면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사람이 진솔하고 착해서 매사에 진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거짓말이나 과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허세 부리고 가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보니 마음이 더 이끌렸나 봅니다. 저희는 결국 서로를 의지하다가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인신고를 하며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죠. 어차피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가족이 없었고 지인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당연히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저에게는 영 어색한 일이더라고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사는 게 저로서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살며 아주 간소하게 살림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수저 2세트, 그리고 겨울 이불, 여름 이불, 이렇게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저희 둘 다 욕심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인신고를 한 지 2년이 지나갈 무렵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2줄이 보이는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울면서 잘 됐다고 저를 안아주었지만 저는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희 둘이 살게 해도 빠듯한데 온 마음을 주며 키워야 하는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상황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뜩이나 저는 하던 일을 잠깐 쉬고 있던 중이었고 남편의 외벌이로 쪼들리듯 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과 임신을 했다는 행복감이 교차하며 저의 감정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결국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여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나치던 한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자를 보고 바로 들어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했죠. 저는 임신 중이에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남편 벌이로는 겨우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제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설거지, 서빙, 배달, 음식 조리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식당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고요. 한 5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 사장님은 그런 저의 말을 들으시더니 너무나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겁니다. 그래요. 한번 같이 일해봅시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합니까? 네, 진짜요?
임산부인데 괜찮나요? 대신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어차피 다른 직원들도 있으니까 도움 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아프거나 힘들면 바로 병원 가요. 많이 쪼들리면 월급 말고 주급으로 줄 테니까 미리 말만 해요. 저한테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너무 다행히도 쿨한 사장님을 만난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얼른 남편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나 일 구했어. 일을 구했다고? 내가 일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차라리 내가 2배로 돈을 번다고. 나도 가만히만 있기 몸이 힘들어서 그래. 임산부도 움직여야 한다는 말 몰라? 돈 벌려고 일하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그만둬. 집에서 푹 쉬어도 모자랄 판에. 괜찮아. 사장님을 너무 잘 만났어. 임산부인데 몸 조심하면서 일하라고 하셨어. 내가 사정 얘기하니까 딱하게 보시고 월급 말고 주급으로 주실 수도 있대. 아프면 바로 병원도 보내주신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인상도 좋으시고 엄청 착하신 것 같아. 너무 잘 만났어. 뭔가 수상한데? 뭐가?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딨어. 가뜩이나 식당 운영도 힘들 텐데 아르바이트생에게 호의를 베푼다? 뭔가 의심스러운데? 아니야. 그럴 뿐으로 보이지 않았어. 내가 일단 일해보고 정 힘들면 관둘게. 그러면 되잖아. 힘들어도 꾸역꾸역 다닐까봐 그래. 나도 뱃속에 아기가 있는 엄마인데 내가 알아서 잘 하겠지. 안 그래? 이제 출산하면 육아하느라 더 바쁠 수도 있는데 여유로울 때 일이라도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이해해 줄 거지? 그렇게 저는 임신한 채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떨렸습니다. 가뜩이나 임신하면 다니던 회사도 출산 휴가를 쓰는 마당에 저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니까요. 혹시나 주변 직원분들이 저를 안 좋게 보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사장님이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새로운 직원 정희 씨는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걸 들거나 힘든 일을 할 땐 내가 도울 테니까 여러분도 협조 부탁합니다. 사장님은 유독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입덧을 할 때나 피곤할 땐 직원 휴게실에 누워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쿨하게 병원에 다녀오라며 봉투까지 쥐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혹시나 나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한 적도 있었는데 주변 직원분들 말 들어보니 원래 친절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직원분들은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언니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어머, 어느새 배가 많이 불렀네? 몸은 좀 어때? 괜찮아? 피곤하면 일찍 가서 쉬어. 괜찮아요. 이제는 일도 적응했고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힘들면 눈치 보지 말고 쉬어. 임산부 몸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도 여기서 10년 넘게 근속했는데 임신도 하고 애도 낳고 다 했어. 근데 사장님이 진짜 좋으신 분 같아요. 진짜 쿨하신 것 같고. 워낙 사람이 좋아. 직원 소중한 것도 알고. 근데 사장님은 따로 가족이 없으신 건가요? 딱히 사모님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예전에 들어보니 일찌감치 갈라섰다는 것 같던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 가족 얘기는 워낙 안 하시니까. 그렇구나. 자식은 없으시고요? 글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 아마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크고 잘 되는 식당에서 자식이 있었다면 전수받으려고 한 번쯤은 오지 않았을까? 근데 본 적이 없어.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보이면 꼭 밥 먹고 가라고 붙잡으시더라고. 정기적으로 무슨 단체에 후원도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좋은 일 하시면서 홀로 사시는 것 같아. 알고 보니 사장님은 사람 자체가 따뜻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사장님과 마감 시간까지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희 씨가 몇 살이라고 했더라? 저 89년생이에요. 그래. 딱 내 자식 볼 나이네.
비슷하겠네. 네? 아니야. 아무것도. 사장님은 그렇게 말끝을 흐리신 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활기차고 밝은 사장님이었지만 때로는 정말 외롭고 고독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매출이 좋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마음의 그늘이 있는 건가 싶은 겁니다. 솔직히 저라면 그 정도 돈을 벌면 인생도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장님은 저를 자식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더러 유급휴가를 줄 테니 집에서 요양하면서 출산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 몸이 괜찮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식당에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정일이 점점 다가왔고 엄마가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중 저는 평소와는 다른 진통을 느끼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니 사장님이 저를 부축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정희씨, 괜찮아? 어디 안 좋아?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잠시만 기다려. 내가 택시 부를게. 사장님은 다급하게 택시를 불러 저를 부축해 태우셨고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곧장 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신속하게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병원에서도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창 일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도 없이 사장님의 도움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네요. 걱정이 되셨는지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때마침 남편이 연락을 받았고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가뜩이나 바쁜데 가셔도 돼요. 그래도 혼자 두는 건 아니지. 남편 곧 온대요. 그러고 보니 정희씨 남편은 처음 보네. 그러게요. 귀여운 아들 낳은 걸 보여주면 아주 행복해하겠어. 그리고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해줄 건 없고 그냥 아기 육아용품이나 사라고. 사장님은 저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딱 봐도 꽤 큰 금액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여태껏 받은 것들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이거 못 받아요. 너도 애 키우다 보면 돈이 많이 드는 법이니까. 이건 우리 식당의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거야. 정희씨가 제일 잘하고 똑똑한 인재 놓치기 싫어서 미리 뇌물 준다 치고 주는 거니까 부담 없이 받아. 사장님 덕분에 제가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식 잘 키우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어. 돈만 벌면 호강시켜줘야지 결심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 사장님도 자녀분이 있었어요? 있었지. 딱 정희씨 나이에 자식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딨어요? 그게 사정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 사실 생사도 알 수가 없어.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힘드시겠어요. 정희 씨는 잘 할 거야. 워낙 책임감 있는 사람이잖아. 자식 잘 키워. 제가 꼭 은혜 갚을게요. 정말 사장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젊을 땐 다 힘들지. 나도 젊은 시절에는 많이 힘들었어. 그때 멀리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달려와서 괜찮냐고 물었고 아기와 저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긴 한숨을 쉬며 안도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사장님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꾸벅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 남편입니다. 병원까지 데리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둘이 인사를 하는데 사장님의 표정이 뭔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뚫어져라 남편을 쳐다보시면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남편의 얼굴을 덥석 붙잡는 겁니다. 당황한 남편이 왜 이러십니까? 하며 사장님을 말렸고 사장님은 남편의 말이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남편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떻게 되나? 모릅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없어서요. 그래도 순간의 기억은 있을 거 아닌가. 집 앞에 천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사장님은 갑자기 남편의 팔을 붙잡더니 남편의 옷소매를 팔뚝까지 걷어 붙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왼팔에 있는 큰 반점이 드러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점이라고 들었는데 사장님은 그 점을 보시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맞지? 살아있었구나. 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기나 해? 대체 어디 있었어?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찾아지질 않았던 거야? 사장님은 남편을 안고 오열하셨습니다. 남편은 얼떨떨해서 그저 멍하니 있더라고요. 사장님은 남편의 얼굴을 매만지더니 다시 안고 울고를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장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생긴 게 평범해서 닮았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확신에 차 있으시니까 난감하더라고요. 남편은 겨우 사장님을 진정시킨 후 진지하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라고요? 그래,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 혹시 나 기억 못하겠어? 내가 널 데리고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데, 우리가 추억이 얼마나 많았는데.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서 부모가 없어요. 그래, 들었다. 그걸 너무 뒤늦게 들었어.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널 데리고 오는 거였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부러 찾으러 오지 않으신 거잖아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일찌감치 도망가신 걸로 알아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보육원에 맡겨놓으신 후에 새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는 맞아. 내가 무능력하고 힘들어서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고 싶었다. 너가 있었으니까. 우리 아들만큼은 이혼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더구나. 게다가 나더러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없다며 양육권을 네 엄마가 가져가 버렸지. 나도 그때는 너무 막막했으니까. 배 타고 돈이나 많이 벌어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너를 잠시 엄마에게 맡겼어. 그런데 네 엄마가 너를 보여주지 않고 도망만 다니는 거야.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내 자식 한 번만 보여달라고 부탁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피해 다녔어. 너한테 줄 장난감은 점점 쌓여만 가고 축구와 농구공 죄다 집에 쌓아두기만 한 채로 너한테 주지도 못했다. 그런데 네 엄마가 새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찾아가서 따져 물었더니 이미 너를 몰래 보육원에 버리고 나몰라라 하고 있더구나. 이미 보육원에 버려놓고 나한테 자식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뻔뻔하게 군 거야. 그래놓고 내 연남을 만나고 있었지. 나랑 결혼 생활할 때부터 쭉 그놈이랑 붙어먹었던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가 그나마 엄마 품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내버려둔 거고. 그때까지도 나는 너가 홀로 버려진 줄도 몰랐어. 뒤늦게 너가 보육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뒤져가며 너를 찾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더라. 너를 알고 있다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 오죽하면 해외 입양을 갔을까 싶어서 거기도 찾아가서 물어봤겠어? 내가 알고 있는 건 네 이름 석자뿐인데 이미 그런 이름은 세상에 없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래서 나는 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전국 팔도를 뒤져가며 너를 찾았는데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가 없으니 나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 유일한 핏줄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게 내 평생의 한이 되었어. 제 아버지라는 증거 있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아마. 나는 확신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한눈에 보자마자 알았다. 평생을 네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보자마자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
유전자 검사 뭐 그런 거 해봅시다. 그래도 친부라고 나오면 제가 믿을게요. 그래, 그러자. 저의 출산과 동시에 제 남편은 친부라고 주장하는 사장님과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친부가 맞다고 나오더라고요. 제 남편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사장님에게 따지더라고요. 저는 여태껏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찾고 있었는지 몰랐다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평생 원망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망만 가지 않았었더라도 어머니가 날 버리는 일이 없었을 텐데, 새아버지에게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제 존재 자체가 쓸모없는 기분을 느끼면서 살아왔다고요.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난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 나타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족을 원망하진 않았을 겁니다.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나는 너를 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네 또래 남자애들이 보일 때마다 따라가서 우리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곤 했어. 너를 다시 만나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네 얼굴을 항상 머릿속에 되새기며 다녔다. 이 나이가 되었을 때는 이런 얼굴이겠구나. 지금은 어떤 얼굴이 되었겠구나 하면서 염치 없는 말인 거 알지만 지금이라도 나한테 기회를 줄 순 없겠냐? 응? 나는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시간이 아까워. 지금이라도 만난 걸 기적으로 생각하고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구나.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고 사장님은 그런 남편을 꽉 안아주며 같이 오열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바로 제가 일하던 곳의 사장님이었던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건데 이런 우연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 건지 신기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복덩이를 만났지. 우리 정희씨 덕분에 내가 아들을 찾게 되었어. 고마워. 사장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제야 궁금했던 퍼즐이 전부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태껏 왜 가족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안 좋으셨는지, 왜 저와 또래인 사람들을 보시면 눈시울이 붉어지셨는지, 왜 여태껏 보육원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계셨는지 이제야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사장님은 그 긴 기간 동안 오로지 아들을 찾으며 살아오셨던 겁니다. 가까이에서 머물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쿨하게 채용을 하신 것도 아들 또래인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으니 자식 같은 마음에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육아를 하기 시작하며 식당 일을 쉬었고 사장님과 가끔씩 통화를 하며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는 엄밀히 따지면 사장님이 아니라 시아버지라는 호칭이 맞았지만 초창기에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남편도 갑자기 찾은 친부와의 관계가 어색한지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조심스레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 제가 나서서 둘만의 시간을 자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육아를 하느라 바빴지만 남편 등을 떠밀며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재촉한 적도 있었습니다. 둘 다 낚시 좋아한다며 이참에 둘이 다녀와. 당신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나는 괜찮아. 이참에 여태껏 못 나눴던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 충분히 보내고 와. 조금 어색한데. 당연히 어색하겠지. 그래도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하지 않아? 여보도 가끔씩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잖아. 둘이 술 한잔하고 목욕탕도 가고 그렇게 가까워지다 보면 어느새 쌓였던 오해가 풀릴 거야. 그래야 여보도 마음이 편해질 거고. 남편도 내심 궁금한 게 많았는지 같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가 봅니다. 둘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법 부자관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리가 느껴졌지만 어느새 둘은 저도 모르는 새에 친해져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사장님이라는 호칭에서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될 쯤 아버님은 저희 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불렀어.
알다시피 나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내 시간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살았어. 그래서 말인데 너희만 괜찮다면 이 식당 일을 조금씩 배워보는 건 어떻겠냐, 응? 물론 정희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워낙 능숙하게 일을 잘해서 걱정이 안 된다만 지금 육아를 하고 있어서 바쁘니 아들이 나서서 식당 일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요? 저는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천천히 배우라는 얘기지. 둘이 역할 분담을 잘하면 되잖아. 이제 너희도 자식 키우면서 안정적인 일을 해야 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여기서 일하면서 나한테 월급을 받아. 그리고 일이 손에 있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물려받을 준비해. 사양할 생각은 하지 마. 이건 내가 결정한 거고 선택한 거니까 나는 이 가게만큼은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 내 손주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정희가 집에만 있을 테니 내가 생활비를 달마다 줄 계획이다. 아버님의 결정에 저는 얼떨떨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근데 저희는 아버님은 큰 가게를 잘 운영할 자신이 없어요. 워낙 잘하셨잖아요. 내가 딱 보면 알아. 정희 너가 내 며느리가 된 건 보통 우연이 아닐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그냥 준다고는 안 했어. 몇 년 동안 죽어라 식당 일을 배워야 할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식당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 솔직히 저희에게는 복덩어리가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사실 남편의 벌이로는 너무나 빠듯했고 저도 일을 계속 해야 하나, 그러면 아이는 어디다 맡겨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살만한 척 태연한 척을 했지만 사실 저희 부부는 둘 다 아주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단칸방 신세조차 힘겹게 살아갈 것이라는 걸 저희 둘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땐 너무 우울해서 혼자 화장실에서 엉엉 운 적도 있었습니다. 아끼고 아꼈지만 통장에 남은 돈이 없을 땐 인생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난 후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편은 아버님에게 조금씩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난 후 정식으로 식당을 물려받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저는 육아를 하며 가끔씩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생활비는 차곡차곡 저축하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큰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요. 아버님 식당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 남편의 벌이가 예전보다 더 많아져서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덕분에 저희는 단칸방에서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이뤄졌네요. 제가 너무 바라고 바랬던 평범한 4인 가족 일상을 저희가 누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아버님에게 가게를 완전히 물려받았고 그날 아버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지긋지긋한 식당 일 다 때려치우고 집시맨처럼 돌아다니면서 낚시나 하면서 살란다. 아버님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도 식당에 정도 많이 드셨을 텐데. 아니, 나는 얼른 여기를 떠나고 싶었어. 이제는 적당한 주인도 나타났고 일도 야무지게 해주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제 나는 절대로 식당 일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잘 꾸려봐. 그래도 연락을 받으실 거죠? 손주 보러 오세요. 시아버지가 자주 찾아가면 뭐래. 신경만 쓰이지. 아버님은 저한테 친정아빠나 마찬가지라는 거 잘 아시면서 그런 섭섭한 말씀 하지 마세요. 마음 같아서는 저희랑 같이 살자고 조르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사 반대야. 가끔 연락하마. 그래도 우리 정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아들 녀석이 혼자 외롭게 있었으면 정말 속상할 뻔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아버님은 식당을 등지고 낚싯대 하나를 차에 실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제주도 여행을 길게 다녀오는 게 아버님의 로망이었거든요. 식당 일을 내려놓으시면서 그 로망을 실천하셨습니다. 가끔 연락할 때마다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꼴로 아버님을 뵙는데 만날 때마다 얼굴이 햇볕에 글러져서 까맣게 탔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그리고 손주 둘까지. 내가 말년에 운이 좋나 보다.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남편과 아버님은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는 아이 둘을 데리고 아버님이 머물고 있다는 여행지에 따라가기도 합니다. 워낙 저희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셔서 그럴 때마다 육아를 내려놓고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항상 며느리에게 고생한다며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막상 식당을 운영하게 되니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영업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며 아직도 하나씩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 재밌고 보람차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착하고 과묵하긴 하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수동적인 타입이었는데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적극적인 타입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이라 어떤 환경에서 키워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결핍이 없도록 키우고 싶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그 결핍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거든요.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최선을 다해 귀 기울이고 어떤 마음인지 헤아릴 수 있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식당에 남편의 친모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여기 사장 좀 나와보라 그래 하시며 예약석에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대체 누구신가 싶어서 몰래 엿들어보니 친모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마주하더니 폭풍 눈물을 흘리시며 아들아 보고 싶었다.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 줄 아냐면서 남편을 한참 동안 안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너나 기억 안 나니? 네 아빠 도망가고 내가 널 걷어 키웠는데?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고요. 걷어 키우자마자 보육원에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있으신데 여기 와서 아들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들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잖아요. 너도 날 그리워했나 보구나? 내 근황을 알고 있는 걸 보니. 아니요. 하도 증오스러워서 찾아봤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보다는 잘 살고 싶어서. 지난 날은 잊고 우리 잘 지내보면 안 되겠니? 그때는 나도 너무 막막했고 철이 없었어. 엄마라는 사람이 설마 뱃속에 있던 자식을 잊고 살았겠니? 나가세요. 저희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요. 네 아빠가 물려준 가게라며. 그러면 내 지분도 있는 거잖아. 뭐라고요? 나 그 인간한테 받을 게 많거든. 고생 한 값 받으러 왔으니까 너가 대신 줘. 그럼 어머니는 저한테 상처 준 값 주세요. 그럼 저도 드릴게요. 상처라니. 그래, 너한테는 상처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내가 생각했을 땐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네 아빠 배 타러 멀리 나가버리고 없는데 그럼 어디다 맡기겠어? 어쨌든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나마 침묵하고 그리워했던 마음마저 사라졌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얼굴 보지 맙시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자식을 스스로 보육원에 버렸을까?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살았으면 자식 앞에 차마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다 제 착각이었네요. 그냥 그쪽은 원래 악독한 사람이었던 거네요. 그러니 자식이고 뭐고 무조건 돈만 보고 달려들지. 적어도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라도 했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미안하다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아들한테 전부 내어줬다고. 그런데 그쪽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돈까지 내놓으라고.
됐고, 지금 같이 사는 아저씨랑 100년 해로하세요. 저희 남편은 친부와 친모와 전부 제외했지만 결국 친모와는 연을 끊고 살게 되었네요. 사람을 잘 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분은 딱 보자마자 어떻게 살았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죄책감보다 돈이 더 우선인 사람은 저도 시어머니로 취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후련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궁금하고 그리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홀가분하대요. 그래도 속은 많이 아팠겠죠. 아무튼 저희는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인생의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아버지 덕분입니다. 감사함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갖고 싶은 차가 있다고 하셔서 그걸 한 대 생신 선물로 해드릴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과 같은 분을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시아버지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덥석 일하라고 채용해 주신 것도, 진통이었을 때 신속하게 병원으로 데려다 주신 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것 또한 시아버지잖아요. 저는 아마 이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네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사연을 보내며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는 것 뿐이네요. 많이 부족한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아버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시고 가장 훌륭한 분이세요. 앞으로 오래오래 사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인 거 아시죠? 사연을 보내기가 조금은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준 모든 주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며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